안녕하십니까.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입니다. 크리스천 재정교실 오늘이 6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유태인 부모님이 자녀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유태인의 재정 관리법, 쉽게 말해서 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태인 부모님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한 재정적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대를 물려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ix Steps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파이낸셜 방법은요,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적에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은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그런 쪽에 투자라든지 위험성이 높은 리스크를 테이크해야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불어난 그런 자금과 그런 에셋을 가지고 리스크를 테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는 않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여서 에셋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후에 돈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장치가 잘 작동을 하여서 거기에서 수입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적에 없어져도 되는 돈을 가지고 위험성이 다소 있지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앞으로 총 3회에 걸쳐서 말씀드릴 6가지 돈 관리 방법은 가장 컨서버티브, 즉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돈 관리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나아갈 이 내용들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긴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수입 지출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돈 관리법 첫 번째 개념과 둘째로 빚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6스텝의 첫 번째 단계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돈을 지출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이 개념을 가장 처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들으면은 사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지출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은 한도 내에서 관리하라는 이런 개념을 왜 이야기를 해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저축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소비를 더 강조하고 소비는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뉴 이어스 데이, 발렌타인스 데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선물을 사야 되는 그런 명절들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휩싸여서 필요하지도 않은 또는 분에 넘치는 그런 선물들을 구입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재산이 쌓여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여서 적절하게 선물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허례허식과 같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그런 선물들을 구입을 하고 1년 동안 그 이자를 갚아 나가는 웃지 못할 진풍경을 우리 미국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현재 그 각 가구에서 한 가구당 지고 있는 빚이 평균 20만 불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구입할 적에 대부분 현금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모기지라는 빚을 져서 집을 사야만 하고, 또한
자동차를 살 적에도 자동차 론을 즉 빚을 져서 차를 사고 그 이자와 원금을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빚이 없이 무슨 집을 구입한다든지 경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도를 넘어서 우리 일상생활 자금까지 크레딧 카드를 그어대면서 지출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구조를 유태인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재정 교육을 시킬 적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수입보다 적은 지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할 무렵이 되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조그만 부스를 만들고 오색 찬란한 풍선을 매달고 뭔가 열심히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학생들에게 대학교 1학년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는 광경입니다. 베이식 카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줘서 적게는 300불, 500불 이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고요. 아이들은 대학교에 들어간 기쁨과 더불어 이런 현재 내가 없지만 쓸 수 있는 이런 돈의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만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우리 자녀들의 대학 4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요. 대학 졸업 후에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시기부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돈 관리법 첫 번째는 반드시 내 지출을 내 수입보다 적은 한도 내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돈 관리법은요, debt management, 즉 빚 관리가 되겠습니다. 왜 빚 관리가 두 번째의 중요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가 자산을 불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돈을 은행에 빌려주고 예금할 적에 다시 말하면 은행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무조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게 돼 있는데요. 역시 우리도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줄 적에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 이자를 얼마나 받으시고 계신지요? 물론 단리 이자를 받는데요. 이자 받는 그 레이트는 0.0 몇 프로 아주 낮습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단리의 이자를 우리가 주고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데요. 반면에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적에 각종 론의 형식이라든지 스튜던트 론, 자동차 론 이런 론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또 크레딧 카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를 예로 크레딧 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2%에서 16% 정도로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행에서 우리에게 빌려줄 때 받아가는 그 이자는 복리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단리로 1% 미만의 이자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에게 빌려줄 때는 복리로 12%, 16%, 심지어는 30%가 넘는 고리로 그러한 돈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은행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행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지혜롭게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은행은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고요. 또 우리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현금을 집안에 두고 있었을 적에는 도둑이 들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집에 불이 나거나 무슨 풍수를 입었을 경우에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은행에 우리가 입금을 했을 때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리퀴데이션, 즉 유동성이 가장 좋은 금융기관이 바로 은행이기 때문에 내가 입금한 돈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은행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례로 크레딧 카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빚이라는 것이 내가 빌려준 돈보다는 항상 더 많은 이자를 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빚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재산을 불리거나 우리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그런 재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빚은 좋은 빚이 있고 둘째로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빨리 갚으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하셔서 내 부를 만드는 어떠한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셔야만 되겠고요. 나쁜 빚은 가능한 한 빨리 청산하셔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좋은 빚의 예는 예를 들어서 모기지라든지 또 스튜던트 론이라든지 저리의 단리 이자는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빚이 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은 고리의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나쁜 빚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같은 빚은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 빚을 청산하시는 게 좋고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레딧 카드를 써대는 그러한 나쁜 버릇이 있다면 아예 크레딧 카드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까 좋은 빚의 예로 모기지라든지 스튜던트 론 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빚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복리보다는 단리이면서 현재 모기지 이자가 4% 내지 4.5% 단리인데요. 30년 동안 그런 저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게 좋은 빚인 이유는 우리가 더 높은 복리 이자로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자를 빨리 갚으려고 내 온 수입을 거기에다가 다 넣어두는 것보다는 미니멈으로 그런 이자들을 갚아 나가시면서 나는 복리 7%, 8%, 9% 이상 되는 그러한 복리 저축을 활용해서 장기간 내 저축을 늘려서 에셋을 만드시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 발생한 이자 수입으로 그러한 모기지라든지 아니면 스튜던트 론 같은 것들을 페이오프 시킨다면 더 좋은 그러한 돈 관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고요. 개런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은행 시세라든지 또 전문가들에게 상의하여서 현재 내가 저축할 경우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빚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갚으려고 모든 수입을 거기에다 집어넣으시는 것보다는 좋은 빚들을 미니멈 페이로 끌고 가시면서 그 빚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에 장기간 저축하여서 나중에 페이오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가지 유태인들의 재정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였고요. 개인 재정 상담이나 그룹 방문 세미나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714-886-8770 이메일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태인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재정관리법, 즉 돈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컨셉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컨셉은 이머전시 펀드를 조성하라입니다. 이머전시 펀드, 즉 비상금이 되겠는데요. 이 비상금을 조성을 하라고 유태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상금을 조성하는 것은 첫 번째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라, 또 두 번째 빚 관리를 하라, 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비상금 하면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고요. 또 실제로 비상금을 준비해 놓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또 이렇게 비상금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얼마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비상금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명확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현재 생활비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분량을 비상금으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를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5,000불 정도가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3개월이니까 3, 5, 15, 15,000불 정도 내지는 6개월에 해당되는 3만 불 정도를 캐시로 은행이나 집안 금고에 보유해 두기를 유태인 부모님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한국과는 달리 전세 제도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에서 렌트비를 내고 생활하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소유하시고요, 모기지를 매달 갚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오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주위를 둘러볼 적에 많은 분들이 다달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그 하우스 론을 갚는 그 모기지 빚이 있으신데요. 아시다시피 그 빚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그 집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닌 은행의 소유로 차압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가장이 몸이 아프셔서 일을 몇 달간 하지 못하여서 수입이 끊겼다고 가정했을 경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모기지를 3개월 이상 체납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쏟아부었던 그 집은 은행 소유로 이전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정말 웃지 못할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씩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미국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분량의 그러한 그 비상 자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웬만한 경우는 부상으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을 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 분이 실직을 하여서 놀고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일을 하여서 최소한의 이런 모기지 페이먼이라든지 자동차 페이먼을 할 수가 있을 테지만 만약에 그러한 형편이 못 된다면 역시 이러한 비상 자금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캘리포니아만 해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실직을 했을 경우에 바로 다음 달에 복직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정도의 그런 생활비를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본인이 바라던 그런 잡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급한 그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잡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분량의 캐시를 은행이나 집안에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런 이머전시 펀드를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런데 크레딧 카드로 이런 비상금을 이렇게 쓰신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빚을 더욱더 키워서 고리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질 수가 있는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 비상자금을 쓰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될 일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 비상자금을 마련해 놨는데 또 돈이 생기시면 쓸 일이 생기시죠. 가까운 친지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사고 싶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쓸 수도 있고 또 한국 여행을 다녀오시느라고 10,000불, 20,000불 지출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상자금은 절대 그런 용도로 쓰시지 않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또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툴로서 아껴두시기를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6가지 6스텝 중에 4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4번째는 바로 프로텍션이 되겠습니다. 프로텍션은
주로 이제 생명보험을 통해서 가장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 시에 우리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 프로텍션에 관해서는 우리가 가족을 보호하는 생명보험과 또 내 사업장을 지키는 비즈니스 인슈런스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복지국가고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지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고 본인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때는 나라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례로 내가 은퇴를 해서 65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경우에도 본인이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다면 역시 본인 책임이고 나라가 돕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이어서 본인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을 경우에 65세가 넘었을 경우엔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중에 장애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혼자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없고 또한 도와줄 가족도 충분치 않은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건강한 그러한 보통 젊은 경제 인구가 무슨 일을 당했을 적에 그러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런 프로텍션 장치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스스로 보호를 하도록 이미 권고를 해 놓았고 Department of Insurance라는 보험국이라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 보호 장치까지 마련해 놓아서 본인이 그런 프로텍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프로텍션을 좀 준비해야 될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내 가족을 지키는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가장이 일례로 사망 시에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장의 그 수입이 없더라도 10년 동안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마운트가 바로 프로텍션의 어마운트, 즉 생명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있다고 쳤을 적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가정을 우리가 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해보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버지에게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즉 사망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생명보험금을 통해서 미망인과 자제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그 현 상태를 10년간을 유지하여서 그 사이 동안에 배우자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즉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요.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학교를 마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보험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 생명보험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바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기지 남아있는 분량과 또 자동차 그 페이먼트 또 학자금 정도 그리고 또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들이 2명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보통 한 아이당 25만 불 미니멈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쓰는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최소한 1밀리언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이러한 경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0만 불, 20만 불 이런 정도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신다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저축을 하신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큰 보험료를 내셔야 되지만 기간성 텀 보험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금액을 일정 기간 맥시멈 30년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장기저축과 상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였고요. 개인 재정 상담이나 그룹 방문 세미나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714-886-8770 이메일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태인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돈 관리 6가지 방법, 즉 6 Steps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5번째 장기저축과 6번째 상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드리는 이 2가지 컨셉은 첫 번째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춰라, 또 두 번째 빚 관리를 하라, 또 세 번째 비상금을 마련하라, 네 번째 프로텍션을 준비하라. 이런 그 중요한 그러한 컨셉들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그 컨셉은요, long-term saving, 즉 장기 저축인데요.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게 늘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는 꼭 장기적인 저축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저축에 있어서는 복리의 개념을 활용하도록 유태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단기 저축으로 은행의 CD나 아니면 세이빙이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그러한 그 재정적인 목표에는 부합을 할지 모르나 장기 저축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전국 평균 3.2%,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4%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플레이션도 역시 복리로 불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받을 적에 이 인플레이션율, 즉 3.2% 내지는 4%의 그런 복리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에 지금 1%도 안 되는 0. 몇 프로의 이자라든지 또 CD에서 2년 정도 묶어놨을 때 일례로 1% 단리로 받는 그런 이자들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장기 저축을 할 적에는 반드시 복리 이자를 활용할 것을 유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 이자를 활용함과 더불어서 텍스 코드를 이용하여서 그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텍스 코드는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해마다 내가 저축한 돈에, 투자한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즉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해마다 텍스를 내는 텍스 나우 코드가 있고요. 둘째로 지금은 저축할 적에 텍스를 내지 않고 텍스를 디퍼럴 된다 그러죠. 유예를 받으면서 또한 텍스 브라켓이 떨어지는 텍스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는 텍스 레이터 코드가 있습니다. 이 텍스 레이터 코드를 이용해서 저축을 할 때 지금은 텍스를 세이브하면서 나중에 59.5세 이후가 되어서 돈을 찾았을 때는 일정 부분 텍스를 내야 하는 그러한 텍스 레이터 코드를 활용하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또 텍스 코드 마지막 3번째인 텍스 어드밴티지, 즉 텍스를 전혀 내지 않는 기능들이 있는 저축 비클들을 이용하도록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텍스 코드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리스크 컨트롤을 하는 법을 유태인 부모들이 가르치는데요. 리스크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이자 받는 3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 미국에 이자 받는 방법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fixed interest, 즉 고정이자가 있고요. 둘째, variable interest, 변동이자가 있고요. 셋째, indexed interest, 즉 보장성이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고 뭐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이자를 이용하셔서 리스크를 잘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자의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볼 텐데요. 첫째, 고정이자 (fixed interest의) 장점은 주식시장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개런티 하에서 책정된 이자율을 받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정이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축을 할 적에 3%에서 5% 사이에 복리이자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3%에서 5% 이 복리이자는 개런티 된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3.2%에서 4%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3%, 4%, 5%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면 인플레이션을 겨우 쫓아가는 수준의 그런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적에 결국 내 돈이 자랐다기보다는 그냥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개런티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재산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 개런티 되는 보장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적에는 이러한 그 고정이자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자는 변동이자 즉 variable interest인데요. 주식시장의 등락에 내 이자를 연동시켜서 주식시장이 오르면 높은 이자를 받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는 고수익, 고위험 그러한 이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주식시장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많은 저축 비클들이 주식시장에 이자를 연계시킨 변동이자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을 돌이켜볼 때 911이 터진 2000년도 초반과 또 2007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두 차례의 큰 주식시장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한 변동이자를 받는 상품들은 많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분들께는 변동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베이비 부머 분들께서 본인들의 리타이먼을 위해서 마련해둔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생활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식을 팔고자 하실 적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적어진다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죠. 주식 지수가 떨어질 텐데요. 그러한 주식에 떨어지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동이자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할 그러한 이자 방법이 되겠고요. 반대로 10분 중에 한 분꼴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잘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이자를 이용해서 고수익을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이자 받는 방법은 indexed interest 즉 보장성 이자인데요. 이 주식시장의 등락에 연동시킨 그 이자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서 상한선까지 이자를 받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에 하한선 즉 0%나 0.25%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이자 낮은 이자율에 락을 걸어두기 때문에 원금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서 또 주는 캡 어마운트까지 이자를 받는 그러한 개념의 그 이자 받는 방식이 보장성 이자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인덱스 이자를 받은 경우에 평균 7%에서 한 8%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원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에 등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자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와 또 복리이자와 또 리스크 컨트롤 방법을 통해서 장기 저축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에스테이트 플래닝인데요. 한국말로 상속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저축하고 불려놓은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지켜서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재정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미국에서는 재산이 5 밀리언 이상 되는 경우에 35%의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펀드가 부족한 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이 비율을 조정하여서 더 많은 상속세를 내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점은 상속세를 가급적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 또한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담하셔서 미리미리 플랜을 잘 짜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였고요. 개인 재정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룹 방문 세미나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714-886-8770 이메일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